민주주의 관련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허수미 한국교원대 교수님, 그리고 박상영 한국교원대 교수님, 임보아 남양초등학교 선생님, 윤채영 전주 온골중학교 선생님, 김현우 창원복림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연구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허수미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 연구한 주제는 민주주의 관련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입니다. 네,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본 보고서의 구성과도 일치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핵심 내용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트 2에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과 교과서에 이제 집필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내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이 민주주의 서술 방식과 매우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함께 분석하여 조금 더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언과 이제 결론을 맺는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서론 파트에서는 이제 이론 검토와 함께 이제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라고 하는 이제 정체성과 자부심을 처음 교과의 탄생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과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시민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의미,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의미가 이제 점차 확장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이제 자질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의 교과 목표와 내용 요소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조금 더 학술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회과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과의 성격을 끌고 가는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이제 교육적 성격에 대한 이제 분석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처음에는 정치 체계를 이제 지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삶의 양식과 태도라고 하는 그 생활민주주의적 개념으로 모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생활민주주의의 개념으로 확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교육에서의 의미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의 목표이자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일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늘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는 그 민주주의가 방금 살펴봤다시피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확장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역사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현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것은 이제 오전에 이제 역사 교과서 분석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냥 사회 현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단면들에 또 저희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청소년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좀 왜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띄어진 그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세대별로 민주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기성세대,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386 세대들은 자유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IMF 세대는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 민주주의다. 뭐 20대는 허세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외에 또 극단적인 또 판단을 하고 있는 세대나 또 일부 뭐 집단들이 있다는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들, 특성들,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할까? 왜 또 사회 정치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갈등의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 등도 부수적이긴 했지만 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이제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 세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교과서 분석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교과서 분석을 조금 더 맥락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교육과정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고, 또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교과에서는 이제 내용 요소로 그렇게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또 사회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뭐 서술 방향을 어떻게 이제 좀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좀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의 주안점 내지는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관점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이론 탐구가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이론 탐구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교과서 분석을 해주신 그 각 발표자 분들께서 분석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앞에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제 논리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이제 읽고 같이 공부했던 이제 책들 또 저자들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데이비드 헬드, 또 틸리, 달, 뭐 슈미터 칼, 뭐 이런 사람들의 연구물들이었습니다. 또 국내외 여러 가지 논문들을 또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단은 데이비드 헬드의 이제 민주주의 모델들이라는 저작물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쟁성들이 우리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좀 언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였고요.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다수의 지배다, 인민의 지배다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이제 아주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서술이 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로버트 달과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주목을 해서 과정적인 요소들로 이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주주의를 내용적인 면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였던 이제 슈미터와 칼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의를 하면서 또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념 요소들, 즉 거버넌스라던가 공적인 영역이란 이제 어디까지를 공적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통치자들은 무엇인가, 이제 통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 슈미트와 칼의 개념에 기반을 하되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유형도 이론 검토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특히 그 여러 외국학자들의 분류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국내 이제 손호철 교수님 분류 같은 경우 그 일상성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사회과 교과서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생활 태도로서의 이제 민주주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그 개념이라서
손호철의 이제 분류까지 이제 참고해서 분석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연구진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인가,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된 것처럼 굉장히 만능인가, 또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나 이제 방해 요소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논의를 하였고요. 또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들도 이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런 그 학술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과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를 해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분석 기준인데요. 주로 이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전체적인 지향성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그 민주시민 교과로서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사회가가 잘 가지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4차원에서 이제 주로 살펴봤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과서 텍스트나 이제 활동 요소들에서 보여주는 그 교과 지식적 요소 내지는 이제 교육 내용으로서의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슈미터와 카레 민주주의 구성 요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 분점 논점을 이제 설정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간 이제 결과를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인데요.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교수 요목기부터 이제 현행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특성을 정리를 해놓은 거는 뒤편에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의 특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주로 뭐 초기 사회과에서는 그리고 뭐 7차 이후에서는 또 6차 교육과정은 이런 이제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결과에 서술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특성인지를 이 자료집을 받아보시는 분들께서 참고로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이제 소셜 스타디스를 도입해왔던 이제 교수 요목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겠죠. 이제 기관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1차 교육과정, 2차, 3차, 7차까지는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붙고요. 7차 이후에는 이제 수시 개정 시기로 해서 이제 교과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부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때입니다. 제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로 이제 초기 사회과에서는 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수 요목기에 나타난 특성을 설명드릴 때 저 명칭을 자주 사용을 했고요. 또 1차부터 5차 교육 과정까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제 교육과정에서 지향을 하면서 유사한 특성들이 이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반기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들은 이 시기까지의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6차 교육과정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제 국민교육 대신 이제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이제 7차 교육과정인데 수시계획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시기에 뭔가 기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그 요즘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익숙한 그런 교과서 체제, 단위 체제 이런 것들로 전환된 시기가 이제 7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차 이후에서는 이라는 하는 그 맥락은 이 6차 교육과정 그리고 7차 수시 개정 교육과정 이 현행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이제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은 목표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 이제 좀 구분해서 봤는데요. 교과서의 내용이나 서술은 굉장히 많이 시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만은 사실 교육과정의 목표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과의 그 민주주의 교육 내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특성은 거의 일관되게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좀 시기별 특성이 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요. 오히려 미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제 거의 베껴 오다시피 했던 이제 교수 요목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잘 맞지 않았지만 아무튼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민주적인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교육과정에 오면서 당시에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이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교육과정에 쓰면서 상당히 이제 국가주의적인 특성이 많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5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이제 시민교육의 사회과의 정체성을 주면서 그런 특성이 많이 국가주의적인 특성은 약화되고 이제 민주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해졌고요. 그 민주 시민교육을 아예 그냥 첫 번째 교수 요목기 시절부터 사회과의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자질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제 초기에 그 시민의 자질로 언급이 되었던 것은 주로 이제 예의 바른 학생, 뭐 성실, 또 생활 적응력, 책임 인성 같은 것들이 강조되었던 반면 6차 이후에는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게 변화되어 온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주의적인 사회과의 과거에는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면 최근에 그 사회과 목표에 제시된 민주시민의 역량들이 지나치게 좀 사고력에까지만 좀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태도적, 가치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은 어쩌면 조금 더 오히려 약화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단원 구성이나 이제 내용 방법도 이제 목표와 뭐 다르지 않은데요. 교수 요목기 시절은 이제 그 민주주의적인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그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교수 요목기 그 교육과정을 봤을 때 가장 오히려 요즘에도 좀 이게 좀 그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질문 형태로 단원을 구성을 한다던가 또는 정치적인 개념을 생활적인 요소에도 사용한다든가 하는 특성들은 좀 그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1차에서 5차는 계속해서 이제 국가주의적인 특성들이 강해지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다루면서 반공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잠시 언급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이 이제 초기의 교육 과정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좀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거는 이제 교육과정 단원 구성에도 이제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원리나 제도적인 내용 요소들은 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원의 구조나 이제 내용 체계표에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원리나 제도 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민주주의의 개념은 이제 교수 요목기 시절에는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보다 이제 오히려 이제 생활 민주주의적인 이제 서술이 많았고 1차부터는 이제 국가를 강조하면서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요소가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데요. 1차 때는 이제 조금 더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다가 2차로 가면서 점점 또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1차 교육 과정이나 이제 교수 요목기 시절은 이렇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또 뭐 그 민주주의 이념에 들어가는 자치의 개념 이런 정치적인 것들도 나오지만 밑에 보시면 민주주의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다루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생활 민주주의를 다루는 것이 같은 단원 내에서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뭐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좀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갖고 있는 이제 태도나 이제 능력으로서의 생활 민주주의가 강조되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현행 교육과정인 2015에서는 통합사회 같은 경우 이제 행복의 요건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언급이 되는 등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다 보니 또 재밌었던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나 방해 요인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있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교수 요목기 시절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로 가족주의, 미신, 인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국가로 설정을 하고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보고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1차에서 3차까지는 대부분 이제 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무찔러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뭐는 이제 사용이 이제 그 사용 특성이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를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그런 정치 문화, 특히 개인적인 정치적 무관심 등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볼 문제는 제가 재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서술하고 있는 특성에서는 이제 초기의 사회과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생활 영역에서 이야기하던 정치 영역에서 이야기하던 대부분 좀 추상적인 특성이 좀 많고 국가 정부적 관점에서 많이 서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6차 이후에는 어쨌든 정치적인 개념도 조금 더 엄밀하게 다루고 또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원리도 이제 함께 균형적으로 다루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그 민주주의의 뭔가 그 질의 책임을 시민을 강조하고 이제 그 정치의 주체로서의 이제 시민을 그 부각시키는 거는 좋은데 민주주의의 저해 요소라던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지나치게, 그러니까 시민이 선출한 대표나 대의기관에 대한 그 이야기는 별로 강조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제 시민 참여나 이제 시민의 내용만 이제 서술되는 그런 점들은 조금 한계로 이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전 시기에 걸쳐서 내용 유사성이 이제 어느 요소보다도 강했고요. 다만 이제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언급된다는 것, 또 시민이 강조된다는 것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이제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주체는 이제 좀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초기의 사회과에 비해서 이제 6차 교육과정 이후에 개인으로서의 시민 뭐 이런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실천 주체를 언급하는 그런 좀 단위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회과 또 특히 뭐 교수 요목기 같은 시절에는 사실 국가적인 관점이 좀 드러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를 뭔가 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민족, 결의, 사명 이런 표현을 써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부터 이제 점점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다가 6차 때 이제 시민의 관점으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차 교육과정 이후에도 이제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를 개인으로서의 시민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생활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간 데 비해서 이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요목기나 1차 교육과정 때 아까 보았던 그 단원 구성처럼 저렇게 이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도 이제 개개인들의 이제 자질이나 태도들이 이제 함께 강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단원의 명에 저렇게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가 6차 때 이제 시민으로 이렇게 단원의 구성 기준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논쟁성인데요. 사실 민주주의는 속성상 개념 자체에도 이제 포함된 논쟁성이 있고 또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논쟁성, 뭐 정치 현상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논쟁성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균형 있게 잘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논쟁성 자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하거나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초기의 사회과에서는 민주주의가 워낙에 이상적이고 우월한 것, 자랑스러운 것,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으로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논쟁성이나 이제 외부 현상으로서의 논질성이 모두 다 부족합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제 외부 현상과 관련된 논쟁성은 많이 이제 증가를 하였고, 또 밑에 있는 표처럼 뭐 다수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한다든가, 뭐 준법과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든가 등등 내부적인 논쟁성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한계가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이제 주요 분석 이제 결과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분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복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어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관련 서술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특성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3, 4학년 학년군과 그다음에 5, 6학년 학년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히 3, 4학년 학년군에서는 검인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종의 검정 교과서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5, 6학년 학년군에서는 여전히 국정 교과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음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교과서에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과가 그 통합 교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 역사, 일반사회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다만 그 보시면 성취 기준들이 전부 정치 영역과 관련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영역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원을 연구해 보면 민주주의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기준인데요. 이 분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슈미터와 칼의 그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요소들 9가지를 추출을 하고 그 9가지 요소를 다시 민주주의의 원리, 제도, 주체라는 3가지 범주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석의 주안점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분석의 주안점이 다시 각각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사용된 분석의 관점은 여기 표에 보이시는 오른쪽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자료집에 표 4-3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그 범주를 3가지로, 그러니까 원리, 그다음에 제도, 주체 3가지로 범주화하긴 하였지만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주로 민주주의가 일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의미로 서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문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제도로 묘사되고 있지만 곧바로 이어서 제시되는 다양한 읽기 자료라든지 아니면 활동 자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국가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들어 있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데이비드 헬드에 따르면 어느 시대건 민주주의를 논할 때
시민이 자율과 자치를 발휘하며 조정하는 생활 형태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보조기구로서 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민주주의가 항상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이 모든 갈등적 요소들을 반영하기보다는 주로 전자, 그러니까 시민의 자율과 자치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술이 되어 있고, 물론 그것만 서술된 것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권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부여받은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도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학년군에 민주주의 관련 성취 기준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좀 더 강화되어 서술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 원리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민주주의의 주요한 원리로서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권력 분립과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밑에 본문의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시면,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상권 분립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권력 분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서 밑에 보시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면서 권력 분립의 목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간에 있었던 갈등, 아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교과서에 심어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국가 권력 기구들이 서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보여주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는 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도 제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의제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대의제에 관련되어서 내용 요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중학교부터이지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의제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만 전체적인 교과서 서술 맥락을 통해서 대의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씩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지역의 대표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의제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처럼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흔적이고요. 다음 포인트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일단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이자 동시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다수결의 원칙이란 밑줄 부분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락도 보시면 투표를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방식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걸 절대적인 법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결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사례들도 이렇게 교과서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으나 다수에 의한 전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수결을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긴 하지만 선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소수의 의견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 보면 학생들이 다수결을 절대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리 이야기했던 사회적 견제라든지 아니면 신공화주의자들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비지배의 자유 등의 개념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수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인권, 기본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것들인데요. 일단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헌법 관련 서술이 정치와 법, 내용 요소에 따라서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삭제하자 이런 내용 예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대 민주주의 성립 과정에서 그 시민들은 근대 초기 입헌 군주제에 대항하고 근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로서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이런 맥락의 내용들을 읽기 자료로 잘 조직화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인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중학교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이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일상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공적 영역인데요. 이 공적 영역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간의 갈등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어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공적 영역을 최소한 축소하려고 하고 사회민주적 입장에서는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갈등이나 논쟁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범주는 민주주의의 범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분석하긴 했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민주주의의 의미가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일상성의 민주주의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데요. 민주주의의 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대표인데요.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표는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대행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런 입장은 저희가 흔히 루소라고 이야기하는 주권은 대표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대변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그 밑에 보시면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실어 놓지는 않았지만 5.18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이런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루소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 개념인 등등 급진주의적 공화주의 관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와 정당 제도인데요. 일단은 그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 선거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정착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자체보다는 직선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본문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당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당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방법들 중 하나로서 정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선거 관련 성취 기준이 초등학교에 새롭게 이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거에 관한 다양한 논쟁적인 내용들을 실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아까 허수민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와 독재가 이렇게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는 일상성의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은 여전히 독재와
권위주의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 개념 자체도 포퓰리즘이나 능력주의, 정치적 무관심 등등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학생들에게 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주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주체로서는 시민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술을 교과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만 드문드문 시민과 국민이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국민이 어떻게 다른지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시민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초등사회과에서 직접적으로 성취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이렇게 여러 가지 서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어떤 시민사회의 모습은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글자 하나 빠졌는데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그다음에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라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의 양상과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인지적인 접근과 참여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과 참여적 시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의지향적인 접근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등사회과 결과 분석 소결인데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사회의 교과서 분석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라고 하는 시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학교라고 하는 시기는 의무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학년까지를 공통교육기관 및 그 의무교육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교과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고 10학년에 필수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뒤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는 중학교 사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의 내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과학문적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향은 통합 교과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구성을 보면 역사 영역은 아예 과목으로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도 사실은 융합됐다라기보다는 독립된 대단원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지식 중심으로 조금 분과학문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분석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사회 같은 경우도 분석 기준을 그 슈미터와 칼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세화했습니다. 대신 그 뒤에 나오게 되는 통합사회라든지 아니면 초등사회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때 마지막으로 사회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분과학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깊이는 깊지 않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내용이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 사회 교과서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회 교과서는 제가 1, 2 붙여놨는데 그 교과서가 2권이 있습니다. 1, 2 2권이 있고요. 1, 2의 내용 구성은 각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권당 지리와 일반 사회 영역이 6개의 대단원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또 출판사는 8종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주된 분석 단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성취 기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내용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법 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단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제일 긴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 제도로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초등 사회과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아예 성취 기준에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들에서 아예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과서 본문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어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정치 제도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 내용들 쭉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그 민주 정치의 발달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 그러니까 다수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의 결정적 속성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다수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곧 민주 정치가 발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고 모두가 민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참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봤을 때 교과서에서 추구하는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민주 정치 혹은 민주주의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다수의 지배에 더해서 시민 스스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지배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도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원리이자 생활 양식으로도 민주주의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민주주의의 이념을 민주주의의 목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민주주의의 목표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쫙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똑같은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과서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소극적 자유만을 언급하는 반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의미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보이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고요.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도식화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도식화가 직접적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조금 요 개념들과의 관계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공적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공적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력을 띤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저희야 이제 내용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지만, 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개념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잘 없어가지고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교과서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똑같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혼자서 결정하는 것과 친구와 약속을 하는 것과 학급 회의 시간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는 거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이 공적 영역이 되는 것인지 학생들에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점점 현대 사회에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이 사회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긍정적으로 교과서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 초등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다수의 지배인데요. 초등 사회과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초등 사회과에서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교육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이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근데 교과서에 있는 서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 다수, 상대 다수의 시각이 이제 강한데, 근데 이 다수의 의미를 좀 더 레이파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다수제 민주주의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의 시각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에 의한 독재 가능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 초등 사회과에서는 있었는데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없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요. 다만 활동을 통해서 여기 4번을 보시면 학급 토론회 개최하기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활동도 존재를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음,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서 생각해볼 문제를 간단하게만 언급해 보자면 민주주의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표현이 너무 좀 혼재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념, 기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서술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 공적 영역의 범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두 부분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선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내용된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좀 부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출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단순 다수 대표제만 전제를 하고 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자체가 타골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와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의제와 대표에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치와 법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 형태를 지나치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시면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기계적으로 장단점으로 분석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보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요. 다음에 제도와 관련돼서 마지막은 지방자치제도인데 지방자치제도는 그냥 민주자치의 실현, 주민자치의 실현과 수직적 권력 분립, 수단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오늘날 사회 교과서에서는 보편화된 시민의 권리와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요. 다만 예전에는 권리가 강조되었었는데 요즘은 의무도 같이 강조되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시민 참여가 법적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비제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절차적 지식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참여 자체를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여의 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시민과 관련되어서는 세계 시민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다만 맨 밑에 네 번째를 보시면 세계 시민성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시민성을 동시에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결인데요. 일단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민주주의의 논쟁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교과서가 서술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발표를 맡은 윤영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공통과목으로 신설된 통합사회 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 다음과 같은 과목 교과 역량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소형과 미래사회에 대비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이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9가지 핵심 개념,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을 9가지 핵심 개념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 관점에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개념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사회 과목 특성에 맞게 확장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을 어떻게 통합사회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교과서는 5종의 교과서고요. 분석의 편의상 분류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민주주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행복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는 단원이고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에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5종의 교과서 중에서 2종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인민, 국민, 시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앞서 지적한 바처럼 간단한 정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로 제시된 것은 무엇이고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무엇으로 서술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법치주의, 선거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도 하였지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점은 시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A 교과서의 사례를 보면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치뿐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서술과 함께 통합사회 교과서 전반적으로 이 시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서술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주제 행복한 삶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삶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하는 것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행복한 삶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민 참여를 매개로 하여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사회 교과서 전반에서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탐구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의 서술을 봐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확장된 의미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서술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통합사회 과목의 특성상 사회과 내의 다른 과목에 비해 민주주의 개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대신에 민주주의의 원리, 가치, 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 요소를 다양한 주제 영역에 확장 및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 원리 또는 생활 양식으로 확장된 민주주의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들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주제로 또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2가지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지속가능성과 인권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성 개념은요.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진 논쟁적 속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자제하자는 단순한 환경 보호적인 관점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정의, 공정성, 형평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 지속가능성이 추구하고 있는 3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E라고도 하는데 생태, 환경, 경제, 고용, 형평성, 평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논쟁적인 측면에서의 요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다룰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연환경이라는 핵심 개념에서요.
내용을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고 또 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함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탐구 활동에서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를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옆에 보시면 C 교과서의 사례처럼 모든 교과서에서 환경 보존을 우선할 것이냐, 경제 개발을 우선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 활동을 거의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토론 활동과 함께 학생들의 생태 중심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자료와 활동이 제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D 교과서에 있는 좋은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D 교과서는 같이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주제를 살펴보시면 선별적 표현은 자연을 위한 것일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심지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안에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태관을 발견하고 이를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에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가치관을 좀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과서 서술을 보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 앞서 설명한 3요소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2015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함께 굉장히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어지는 탐구 활동에서는 개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질문이나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단원 전반적으로 핵심 개념인 지속 가능한 삶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개념 이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태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학습자의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이 개념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개념입니다. 인권은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나 평등 같은 이념의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연히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교과서에서는 근대 시민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그러니까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글자가 좀 작지만 저기에서 보면은 뭐 영국의 명예혁명, 그다음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뭐 등등 이어지면서 인권이 고정불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매우 역동적인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의 발전과 확장 과정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연결짓는 서술을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조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개념의 이런 역동적인 특성에 비추어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인권의 실효적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개념에 담긴 논쟁적인 측면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주제와 활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교과서의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 등과 아니면 저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기본권 구제제도 등등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헌법적 제도적 장치를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에 좀
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좀 살펴봐도 헌법 조항 속에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거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원리나 제도적 장치를 도출하도록 하는 활동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이런 법적, 제도적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서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여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탐구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통합사회교과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 가치, 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 요소와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으로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다양한 주제 영역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특성과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내용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가 돼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급한데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인데요. 이제 이 정치와 법 교과서가 가지는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학생도 있고 안 배우는 학생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학교 과정을 다 통틀어서 정치학이라는 그런 학문적 기반의 내용 요소와 체계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 서술, 기술 이런 것들의 최대치가 반영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치라는 것이 가지는 함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들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신에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덜 다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함의를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체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국가와 정부, 정치과정과 참여, 그리고 국제관계와 한반도, 이 네 개 단원을 이제 중심적으로 봤는데, 정치학적인 성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와 마지막 단원은 법 단원과 법 영역과 상당히 좀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는 거고요. 역시 분석 기준은 이제 슈미터와 칼의 논의를 재구성해서 민주주의의 세 가지 측면인 원리, 제도, 주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개념 정의를 좀 보면요,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개념 정의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냥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다, 그리고 뭐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민주주의 연구 논문들을 조금만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매우 논쟁적이다 라는 부분을 다들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그 인민의 지배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인민이고 지배는 무엇이고 뭐 복종의 의무는 어디까지이고 이런 다양한 논쟁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나 토론의 기회가 별로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제 기술이 되고 있는데,
대의제를 인민의 지배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상을 현대적 맥락에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묵적으로 녹아들어져 있는 가정은 대의민주주의는 약간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좀 열등한, 좀 불가피한 어떤 수단적 성격의 민주주의다라는 부분들이 좀 묻어난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연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듯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가지는 어떤 본원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제 자체의 기능과 가치에 주목하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원리로서 운영 원리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법의 지배인데요. 법치라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상보적인 관계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제 상충할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본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흥미롭게 논쟁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부 교과서들은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작동하는 그런 어떤 토대, 공적 영역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화법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치의 어떤 개념을 제시할 때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와 있고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딱 거기까지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례들이 이제 제시된 걸 보면은 상당 부분 넓은 의미의 정치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P자를 나누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공적 영역은 상당히 넓은 영역의 정치관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거기 이제 그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뭐 정부 형태, 입법부, 사법부, 뭐 지방자치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는 이제 선거와 정당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정당에 대한 기술 내용이 좀 하나의 그 정치 참여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다뤄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기술과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그 기술 내용이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교과서에서도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갖는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그만큼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이 이제 주체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에 대한 좀 그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한 정치 참여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그 정치학 연구에서는 이제 이거를 비관습적 정치 참여라고 하는데 관습적, 그러니까 선거와 정당을 통한 참여가 뭐 관습적 참여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런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상당 부분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정치 참여가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지고 그만큼 어떤 수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그 교과서 기술 방식에서는 정치 참여의 양 혹은 정치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정치 참여를 할 것인가, 정치 참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를 두고도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하나의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진영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좀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너무 하나의 좀 보수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좀 약간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진보와 보수에 의해서 양측 모두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는 좀 개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역시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한 가지 동의하는 바 중에 하나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서든 데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죽는 슬로우 데스가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서든 데스를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쿠데타나 어떤 이런 반란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협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무관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무관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심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냉소, 어떤 혐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혐오나 냉소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재의 교과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정치 교과서가 독립을 해서 이제는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정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교과서는 조금 더 이런 참여와 체험을 혹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까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나가야 되는가 이제 제언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큰 맥락에서는 민주주의만 제대로 가르쳐도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사회과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부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조금 더 잘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안은 첫 번째 이제 그 민주시민 이렇게 사회과에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좀 특성화된 이제 민주시민 역량을 이제 교과 목표인 사회과 역량에 이제 반영시키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사회과 교과 역량에 뭐 문제 해결, 뭐 의사 결정,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좋은 역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특성화 시켜서
밑에 이제 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거는 이제 허영식 교수님의 아이디어인데요. 하나 일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 교과 목표 역량으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 이 안에 이제 정치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정치적인 능력 안에는 또 지식 개념을 잘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지적인 역량, 사고 기능 역량, 그리고 사회적 능력에는 이제 또 태도 역량, 가치 역량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사회과적인 요소가 좀 강화된 이제 역량을 이제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최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와 생활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다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을 매개하는 뭔가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님을 좀 연결해주는 특성은 좀 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다시 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교수 요목기나 1차 교육과정 때의 사회과 교육 과정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현대화시킴으로써 이제 민주주의 개념을 활용한 이제 그 연계 개념을 이제 단원 구성의 원리로 가져오는 것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이것은 이제 2022년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개요인데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모두 다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원을 구성할 때 이제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지식 요소들 또 학문의 구조를 따른 이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예 단원을 구성하는 과거에 이제 2007 개정 교육 과정 때 이제 사회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라졌던 그런 고일 사회 같은 이제 시도를 다시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되살려 보자라는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 이제 같은 경우는 좀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과에서 사회과학 지식을 활용하고 그것을 많이 가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지식을 선정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어쨌든 그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 능력, 사회 구조적인 이해와 관점을 습득하는데 조금 더 강한 역할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사회과학 지식 내용 요소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서도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저런 사회 구조적 이해와 관점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뒤에 재원 부분에서 첨부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학교 급별로 하기는 했는데요.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학교급별로 특성은 다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개념을 거의 다 이제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해서 안 가르치고 생략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 개념을 좀 서술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용어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처음 만나는 헌법이라던가 이렇게 초등학생 언어로 재해석된 부교재들을 통해서 헌법을 이제 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그냥 교재인 교과서 안에서 초등학생들의 언어로 뭔가 다시 서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의 서술 방식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2번, 3번은 이제 어느 학교급에서나 다 공통되는 이야기인데 교육과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이제 정치와 생활이 따로따로 각각 두 면이 있어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매개하고 연결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언을 드렸습니다. 예시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이제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너무 선언적으로 이제 정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속성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학교 사회나 이제 정치화법 교과서가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들을 비교적 많이 이제 개념과 지식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지식을 다룰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을 이제 안에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이야기들은 민주주의를 그냥 단선적인 지식이 아니라 논쟁성이 내포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들 토론 활동이라든가 탐구 활동이라든가 등등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4, 5, 6번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서술하거나 내지는 불가피한 것.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식의 서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직접민주주의가 제일 좋은데 사실 이렇게 교과 규모가 커져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불가피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고유 가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어지는 거죠. 등등 이렇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요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가치 태도까지도 잘 육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념을 다루는 방법, 또 초등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습자의 삶의 문제와 또 실제 경험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정치화법 교과서는 이제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것들이고 또 고등학생이라는 학생들의 특성들을 이제 고려할 때 지금 4, 5, 6번과 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학습 주제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 볼 때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의 흐름을 볼 때 이제 과거에 우리의 민주시민 교육을 좀 위협했던 거는 냉전 시대의 정치 문화 또 권위적인 정부 이제 이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아직 민주시민 교육이 이렇게 뭔가 사회과를 통해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거나 오히려 요즘 와서 흔들린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요소들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뭔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지식 개념 요소처럼 보이는 이 요소를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가치, 태도까지 모두 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과의 고유의 목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토론자분들의 좋은 의견 또 반영해서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과를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또 정치와 법까지 포함해서 아주 방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발표 시간도 길었고 또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나 이제 저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사회과 교수이신 강대현 교수님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이신 김응현 장학관님이 진짜 멀리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대영 교수님도 10분, 김은영 장학관님도 10분 이렇게 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차편이 있어갖고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집에 제 토론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연구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연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연구를 최근래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토론에 앞서서 민주주의가 저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거든요. 이제 30년이에요. 예, 이게 퇴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100년, 200년 돼도 지금 미국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아까 서든데스라고 했나요? 그거에 대항을 했다면 이제는 슬로우데스에 대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 교과로 민주주의를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사회에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과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어떤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교과로 공식화시켰거든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식적인 교육과정,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교과가 됐을 때 이 민주주의 교육은 굉장히 실험실, 온실안이 돼요, 사실은. 참여, 체험, 토론 이런 성격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인지적인 성격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로 민주주의 교육한다? 민주주의 교육의 10% 정도 하는 셈입니다. 나머지 8, 90%는 사실 교과와 학교 생활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또 시민사회의 어떤 교육적 인프라와 언론과 미디어와 그걸로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교과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언론과 미디어가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냉소주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학교 생활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민주주의 가르쳐봤자 거기서 냉소주의가 나오는 거죠. 허세다,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30년, 40년. 두 번째는 교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걸 직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도 이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과로.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독일이 이걸 잘하고 있는데 이유가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예, 국가주의의 어떤 그 아주 가장 리얼한 그 폐해를 경험했던 나라니까 이런 걸 공식화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마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심지어 정당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연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많이 나왔는데요. 개념과 원리 부분인데요. 교과서를 쓰다 보면 출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민주주의, 정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로 해주세요. 이게 관행입니다. 제가 정치의 정의를 하나로 안 하고 4개로 했더니 아니 다 합쳐서 5개로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걸로 해주세요. 저 안 했거든요. 제 교과서만 제 교과서가 아니라 제가 참여한 교과서 정의만 다릅니다.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뭔가의 어떤 편의주의와 관행이 숨어 있다는 거. 교과서는 왠지 하나의 정의, 하나의 합의 이걸 강조하는데 그 시험 문제 내기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편의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 정의를 함께 써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고 선다형 낼 수 있습니다. 가의 견해, 나의 견해, 다의 견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써온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손대면 손댈수록 같은 소득에 에너지는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편의주의와 어떤 관행이 문화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념이 여러 개 함께 병행되고 논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우리는 몇 가지 제도를 이념형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독일 2018년도 연구하면서 가봤더니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 제도 안 가르쳐요. 독일의 현재 제도를 가르칩니다. 비례대표제를 가르치고 그 중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5% 룰이더라고요. 사실 나치나 극자나 구구가 다시 세력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5% 룰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슬로우 데스를 없애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애들이 글을 써와서 토론을 해요. 선생님 개입 안 해요. 그걸로 선거제도를 배우고 그걸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걸로 토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도 우리 제도, 우리 맥락, 근데 교과서에 우리 제도가 등장하고요, 우리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요, 우리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민감한 소재를 다뤘다고 안 돼요. 편파적이라고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사진 나와야 되고 영국 수상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숨어 있다는 거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사실은 아까 주체와도 관련되는 부분, 제도는 우리의 제도, 주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이들이 토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실이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 아직 성인보다는 실행 능력, 행위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실제 권리도 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대개 토론의 형태인데, 아까 박상영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5% 룰 가지고. 근데 예컨대 우리도 결선 투표가 없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단순 다수제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안을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담아내기가 아까 언급했던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출판사나 검정의 관행, 교과서 집필의 관행, 모험을 하지 않는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학교 생활과 학교 밖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 참여와 체험인데,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과는 교과, 학교 어떤 자유학기제 따로, 그 다음에 학교 밖 활동 따로.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학교가 아직 정규 교과 위주의 수업 관행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학교 생활이나 혹은 학교 밖 활동이나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개념과 원리는 다양하게, 그 다음에 제도는 현실적인 제도를, 우리의 제도를, 그 다음에 아까 시민의 주체와 관련돼서는 토론과 참여와 토론과 참여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마치 과학에서 실험을 하듯이요. 저는 사회과는 토론이 혹은 참여가 실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 일반 사회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인권과 헌법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과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장감 있게 10%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꽤 일조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거 영국이 보니까요, 제도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재단이나 이런 기타 관련 단체가 연계돼서 학교와 학교 밖 연계가 좀 비교적 잘 돼 있고요. 독일은 이미 그게 돼 있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 얘기하고 더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종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지원하고 있는 정학관 김웅현입니다. 먼저 저도 강대현 교수님 말씀처럼 종합보고서를 받아보고 290여 쪽의 방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원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와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의미 있고 또 선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대부분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중에 일부 내용들 중에서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토론자인이 한 두세 개 정도 말씀 나누고자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 또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가 혹은 민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있는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아이들, 즉 학교 민주주의를 떠올리면 어떨지 우리에게 떠오르는 바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세대마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학교 민주주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연구 보고에서 얘기했던 원리와 제도와 주체면에서도 한번 보면 우리 학교 민주주의는 어떨까? 물론 예전에 번에서 많이 이제 권위주의가 사라졌고 학교도 학교장 중심의 경영보다는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자치 참여는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민주주의 교육이 교육 체험과 실천 혹은 경험으로서라기보다 여전히 가르침의 요소에 더 강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그걸 접하는 학생들의 냉소주의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포함한 더 큰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먼저 다른 부분들은 뭐 전부 다 동의가 됩니다. 먼저 이론적인 검토 부분에서도 설정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특히나 사회과 교육이 이 민주시민 교육의 지향성에 정체성을 갖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깊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로 들어가서도 사실 연구진들이 되게 미시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시적 측면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 종합보고서에 참 담겨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하고 자료 하나하나를 진짜 살펴보기를 저도 권합니다. 더불어서 교육과정 분석하는 과정에 좀 보면 여전히 사회과 교육 내에서 민주주의 개념이나 원칙 안에서 포함된 논쟁성이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못함을 강하게 맥락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은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교과서 안에서도 논쟁하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민주적 더 큰 맥락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어찌 보면 정말로 더 큰 한계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학교급별 사회과 교과서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 걸 보면서도 좀 느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도 시민인가? 시민이죠. 시민이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지적 부분 또 참여적 부분에 대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정의 지향적 부분에까지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에서조차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종합보고서의 내용들에 공감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어린이들은 혹은 학생들은 시민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그런 시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둘째, 중학교에 가서도 적어도 중학교 교과에서는 논쟁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들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문제를 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제한된 지문에서 오는 한계라기보다 사회과 교과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전히 지식 중심의 논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담긴 이 한계는 분명하지만 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논쟁적인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진로 진학에 관한 연계에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맥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범교과에서도 사실은 고민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그맣게나마 실천되고 있고 사회참여 실천대회를 포함해서 학교의 생활협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그것들을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의 원동력은 분명히 사회선생님들과 사회교과서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지속가능성과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 활용, 단원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작은 고민, 작은 뭐 트집 같은 거라면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지속가능 발전이나 생태 전환 교육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읽으면서 좀 들었었습니다. 환경 문제 중심 환경교육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좀 넘어서 보고에서 제기시하고 있듯이 지속 가능성, 생태 위기 등을 포함해서 좀 확장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 인권 개념은 모두 논쟁성이 담긴 주제이고 또 보고서에서 관통하고 있는 어떤 논쟁성이 좋은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현재성을 담보한 사례 중심의 주제이고 문제 지향, 행위 지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지필에 반영되고 또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구진에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도 환경교육이라는 말을 그냥 그 용어는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좀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부분인데요. 당연히 제시되고 있는 분석에 대해 동의하는데 다만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헌법 그 기본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디폴트 값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논란의 조악함에 좀 주목하게 되고요. 이에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학술적인 논쟁도 사실 아니고 정파적 논쟁,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정파적이고 사실 진짜 이념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교과서 논쟁이나 경제교과서 논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이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 심각하게 오해받고 모두가 또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의 유무에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 제시한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 유형만 보더라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조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제안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사회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토론자인 저는 이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토의 토론, 문제 해결 학습, 의사결정 학습, 다양한 교사 학습 방법과 학습 모형으로 교사에게 여러 수업 역량들을 요구하지만 아까 강대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론에 대한 부분, 토의 토론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또 자기적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교사의 가르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가려면 그런 토론, 그리고 토의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반영된 교과서까지 쭉 연결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은 지금 교수 편기 일체화, 진로 진학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많은 부분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을 넘어서서 학교의 자치를 고민하고 있고 이 학교의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고민되고 논의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의 시작점은 교과서라고 하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혹은 이론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미시적인 교과서에 대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 그것을 고민을 나누는 교사들의 역량, 그리고 그것이 학교의 민주적 질서와 민주적인 제도, 민주적 원리,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학교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까지 좀 더 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서 자율교육과정에서 혹은 교과 수업에서 또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사회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나 또 이런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같이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조악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협과 우리 시민사회 연대라는 확장된 논쟁의 주제로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담론이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김응현 장학관님이 이제 학교 현장이나 혹은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또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당신께서 배우신 옛날 교과서 또 옛날 수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과서 분석도 하고 개선점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이제 해방된 이후부터 교육이 계속 발전해 오고 민주시민교육의 수준도 높아졌는데 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학과님이 그 관련해서 뭐 질문 겸 하셨는데 짧게라도 대답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예, 김용현 장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디폴트 값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뭐 그렇게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뭐 디폴트 값이라고 해도 별로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때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특정 진영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 철학적인 흐름으로서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논쟁적으로 가르친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 상에도 이렇게 중계가 되었습니다. 네, 유튜브 상에 의견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전달해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사회좋은 네 그런 아이디신데 제주 4.3 평화공원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온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5.18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 마땅히 교육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네, 관심을 보여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관련 해갖고서 네, 연구 활동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서가 이제 초안이지만 요 초안의 보고서를 완성해 갖고서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12월 달이면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다운받으셔 갖고서 네, 교과서 집필이나 교육과정 개선 관련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민주주의 관련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 결과 보고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